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대통령의 자격 인터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난 10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가장 극적인 정치 경험을 하고 계신 정치인이 아닐까. 뭐 역사상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지금 경험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우리 이 시장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6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으로 출근했던 소년 노동자 출신입니다. 저는 그 후로 이 산재 사고로 팔도 다치고 보시다시피 이게 팔이 비틀어졌습니다. 군대도 가지 못했고 그다음에 코, 귀 다 산재 환자 장애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런 어려운 삶을 여전히 지금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평생의 꿈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판검사를 벌이고 시민운동가로 살았고 인권운동가로 열심히 살다가 제가 성남시장으로 약간의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이유는 제가 이 사회 성역, 강자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에 불과한 저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기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확히 시간을 맞추셨어요. 네, 아마 더 하시려고 하다가 거기서 끊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저도 쓰신 책 좀 읽어봤는데, 그 소년 노동자로서 뭐 지금 보여주셨지만 팔도 비틀어지고 뭐 청력, 뭐 여러 가지, 코까지 여러 가지 장애를 받은 얘기 좀 가슴이 찡하기도 하던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 이제 나오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을 향한 한판, 대통령의 자격 한판 뉴스인데요. 첫 모습은 이제 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사이다인데, 자, 이 시장이 그동안 얼마나 사이다 발언들을 하셨는지 먼저 들어보고 나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법률상 권한은 행사하고 있지만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국민으로부터 해고당한 박근혜가 청와대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자들의 횡포가 사라지고 다수의 약자들이 보호받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벌 대기업들은 770조가 넘는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쌓아서 국민 경제의 흐름을 막아놓고 경제 침체를 만들어 가면서도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노동자들 탄압을 통해서 그야말로 약탈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의 매력은 지금 들으신 대로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들입니다. 막 거침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이다 발언 뒤에는 또 약간의 우려도 있는데 뭔지 좀 볼까요? 네. 자, 뭐 이 시장께서는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답변도 다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거품입니다. 자, 그 촛불 집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막 올라갔던, 깜짝 놀랄 만큼 올라갔던 그 지지도가 촛불 집회 이제 탄핵, 쉽게 얘기하면은 법률 부분으로 돌아가면서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대통령 탄핵 부분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주춤주춤하고 있지 않나. 시장 지지율 18% 올라갔다가 지금 7%까지 떨어져 있는데 물론 변하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거품 빠진 거다. 촛불 아니면 힘 못 쓴다. 저한테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것은 이 사회의 거대 악들, 힘센 자들과 싸운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과도 싸우고 국정원의 잘못이 있으면 국정원의 잘못도 지적하고 저는 뭐 검찰과도 싸우기도 하고 하죠.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역, 금기들과 싸우지 않으면 이 강자들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기대들이 탄핵 국면에서 많이 분출됐는데 이제는 미래를 다시 검증하는 상황이 오니까 저의 비전, 정책,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경선 국면에서 다시 다른 후보들과 비교가 되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말 바꾸지 않고 정말로 말한 것들을 다 지켜왔던 공약 이행률 96%라고 하는 96% 기록을 만들어낸 저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남시장을 하면서 공약을 실천한 게 96%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까지는 강자와 싸우고 금기와 싸움으로써
시원한 느낌을 줘서 지지도가 올라갔지만 앞으로는 공약, 실천 가능한 대안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올라가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시켜야 된다. 뭐 이런 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듣기에는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좀 재판 중인 사안. 그러니까 사람을 안희정 지사가 뭐 얘기했듯이 네. 그 누구를 구속시키는 것은 사법부의 일인데 네. 그것을 미리 뭐 어떤 뭐 판관처럼 미리 구속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너무 포퓰리즘적인 접근 아니냐. 이런 거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이 세고 돈이 많으면 다 용서되고 또 처벌받더라도 쉽게 빠져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게 하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 강자들일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는데 특히 이번이 처음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0년 동안 강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수백 명을 학살하고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실현되는 첫 번째 사안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아니 대통령이라도 그만두면은 당연히 죄지은 거 처벌받아야 되고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 대표이기로 문형표는 구속됐는데 그 이익을 보고 그를 준모했던 재벌 총수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는다. 이거 옳지 않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구속하고 처벌하고 법대로 하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인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재벌 무서워서 재벌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을 말하지 못하면 실제로 나중에 그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가지고 과연 누구를 위해서 쓰겠습니까? 근데 재판은 판사가 하시는 거잖아요. 판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죠. 그 말도 안 하고 판사가 하는 대로 맡겨두자. 그러면 이 정의라고 하는 거 국민들 말하지 말아야 된다. 국민 주권 원리에 반하는 잘못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사적인 거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2005년인가요? 네.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네. 150만 원 벌금인가 받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2013년도에는 논문 표절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장도 강자시잖아요. 네. 지금 뭐 과거에는 노동자, 소년 노동자 하셨지만 성공을 하셨고 나름대로 사회 지도층 인사고 이제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셨는데 본인에 대한 그런 논문 표절 같은 건 특히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음주운전도 문제가 되고요. 첫 번째로 음주운전이야 제가 잘못한 거니까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다시 한번 또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으니까 처벌받고 책임져야죠. 전 책임졌습니다. 네, 벌금 150만 원이었죠. 네, 처벌받았고 논문 표절은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가천대에서 판정은 충분히 논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인용 표시를 좀 잘못한 게 있지만 야간 특수대학원의 한 논문으로서는 충분하다 이런 판정을 받았죠. 저는 뭐 저의 잘못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뭘 변명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공인이 공적 권한을 이용해서 저지르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이 권한이 많은 공적인 권한이 큰 또는 돈이 많은 힘이 센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게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불평등을 제거하고 불공정을 제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번 촛불 민심의 핵심적인 요구다, 열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되려면 네. 조금 더 이제 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강한 단어 사용을 좀 자제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똑같은 톤으로 가실 겁니까?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대한 센 걸 찾아내셨을 텐데 그 정도가 저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조금 나쁜 아니요. 말로는 봐드린 거예요. 뭐 그래봐야 뭐 역사의 무덤으로 보내자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청산할 건 청산하고 부패와 불법과 반칙과 특권은 제거하고 정상적인 세력과 포용하고 함께 살아야지. 아니 우리가 포용과 그 관용의 이름으로 불법 세력, 범죄 집단, 이런 불합리한 불공정한 집단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용인해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새 출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열망인데 또 그들을 포용하면 그들을 절반은 또 살려주게 되고 이 기득권은 그대로 다시 또 기득권의 자리로 복귀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청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네.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비주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육두품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시장의 캠프에 있는 김영진 의원이
이 시장은 육두품이다. 뭐 권문쇄도가 자제들과 육두품의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김영진 의원께서 실수하신 것이죠. 아, 실수한 거예요? 네. 저희는 육두품이 아니고 그 향소 부국 촌장 정도 됩니다. 민주당 내에서 육두품도 못 되지요. 굳이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국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뒹굴던 사람에 불과하고 그야말로 비주류. 그러나 비주류는 원래 국민과 가까이 있는 것이죠. 기득권자들 속에서는 분명히 변방이지만 그 변방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무슨 장관을 한 일도 없고 그야말로 무슨 국회의원을 한 것도 아니고 당대표를 한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야권의 주요 그야말로 그 후보로 불러준 것은 국민들이죠. 저 변방의 작은 마을을 맡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작은 것 속에서도 큰 성과를 냈고 또 부패 청산하고 또 빚 갚고 정부와 싸워가면서까지 복지 확대하고 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높이 봐줬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 밖에 와 있는 겁니다. 그 향소부국의 촌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당내에서 그렇다는 건데 문제는 대통령이 되려면 어쨌든 당내 경선을 넘어가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당내 경선을 넘어가면 거기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 내지는 장자라고 불리는 안희정 지사나 문재인 전 대표하고 지금 경쟁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넘어가실 거예요? 지금 현재 따르는 의원도 지금 몇 분이시죠? 현역 의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따른다고 하면 모욕이고요. 네, 함께하는. 네. 예. 함께하는. 지금 한 대여섯 분 정도 되시죠. 그 정도 되시는데 저는 예를 들면 여의도 안에서 국회의원 숫자 세력 싸움을 하는 제가 저 영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어차피 비주류 아웃사이더이고 이제 국민 속에서 국민들이 불러주신 거기 때문에 이번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당내 세력 분포가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참여도로 결판 나지 않습니까? 아무나 신청하면 투표권을 다 주니까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많이 해주시면 오늘 우리 봐주시는 국민들께서도 이재명을 세력이 약하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후보가 되는 순간에 다른 후보들이 가진 모든 인적 자산과 역량들, 조직들, 또 민주당 당이 가진 모든 힘들, 에너지를 다 모아서 제가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경선에서 진정한 변화, 그냥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강자의 형포가 억제되고 다수의 국민들이 보호받는 그런 사회 만들고 싶으시면 저를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찍어주시면 제가 후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기고 이재명이 원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까지 완주 안 할 거다라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얘기도 있는데 끝까지 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이길 건데 왜 그만두겠습니까? 저는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판넬은 나는 보수다 이건데요. 이재명 시장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네. 한번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일베였던 이재명이라는 대학생을 사회운동으로 일생을 보내도록 바꾸어준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에게 저의 새로운 정치의 출발을 알리고 도움받고 싶었습니다. 자, 저 발언 저도 듣고 상당히 의아했거든요. 일베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아주 극우 뭐 어떻게 보면 극우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상당한 우익 사이트고 그런데 내가 일베였다라는 게 저게 뭐 그러니까 상징적인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비유적인 얘기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주장을 했던 그런 바보였다. 이런 뜻이었고요. 그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텐데. 저는 일베들은 기분 나쁘어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보수라고 한 얘기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불리는 영역들은 실제로는 교과서적 의미에서는 보수다. 그렇다면 보수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로 불리는 집단들은 교과서로 보면 뭐냐? 그거는 비정상, 불법, 부정의한 그야말로 보수의 반열에도 들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정상 집단 그 자체에다 제거돼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제거돼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정도의 정체성은 사실 유럽 기준으로 본다면 중도 우파 정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정의당이나 뭐 녹색당이나 노동당 정도는 돼야 진보라고 말하는 거지. 법 좀 지키자. 죄진 사람 처벌하자. 나쁜 짓 한 사람 혼내자. 뿌린 만큼 거두자. 법과 원칙과 도덕과 책임을 충분하게 지켜내자. 이게 무슨 진보겠어요. 상징적 표현으로 우리나라가 보수를 참칭하는 반합법, 불법 또는 뭐 구태 집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나는 보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띄워보면 일각에서는 그래도 지금 나온 분들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좌제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공약을 좀 저희가 살펴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 130만 원, 2,800만 명의 국민에게 그 연간 약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재원은 28조 원 정도인데 네. 2,800만 명이니까요. 이거를 전 국민 중에서 2,800만 명에게 예를 들면 영아, 학생, 그다음에 뭐 아동, 청년,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그리고 농어민 이렇게 하면 2,800만 명이 됩니다. 네. 그런데 28조 원은 매년 증가하는 국가재정 순증분 한 16조에서 18조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기존 예산 올해 400조에 한 3% 정도를 더하면 되죠. 전체 국가 예산 한 6, 7%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면 마음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성남시 예산이 1조 5천억인데 매년 약 1,000억에서 1,200억 정도를 예산 조정을 통해서 빚을 갚았고 또 그 빚 갚는 게 끝난 다음에 약 1,000억 정도를 들여서 성남시의 독자적 복지 정책을 했던 게 우리 국민들한테 인정받아서 지금은 대선 후보로까지 호출됐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을 조정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외교니 방위비리니 무슨 4대강 이런 데 쓰여지는 잘못된 예산들만 제대로 조정해도 28조 원 정도 쉽게 마련할 수 있고 이 28조 원들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예를 들면 부산 360만 인구한테는 약 3조 원 가까이 지급하게 되는데 이 3조 원이 지역 자영업자들한테 사용되면 경제가 살아나죠. 자, 지금 이제 그 성남시장으로서의 그 성과를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지불 유예를 선언하고 파산해 있던 지자체를 살렸다. 그런데 이제 1조 5천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거긴 테크노밸리가 있지 않느냐. 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온다. 그 다른 지자체장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풀어준 건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수천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겨우 한 4, 5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1인당 예산은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경기도 웬만한 대도시보다 저희가 외래 적습니다. 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저희는 자체 세원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교부 단체라서 네. 최종적인 지출 예산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써서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시면 정말 정밀하게 다 네, 네. 분석을 해보겠죠. 네. 자, 재벌 해체,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제거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네. 하셨어요. 자, 재벌 해체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제거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오해인데 재벌 기업을 해체한다고 지금 계속 왜곡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재벌 대기업들의 재벌 가문의 부당한 지배를 제거해서 네. 착한 재벌 만들자는 겁니다. 아, 착한 재벌을 만들자. 예. 그 안에 지금 재벌 가문들이 5%도 안 되는 지분을 가지고 100% 지배하고 네. 편법 상속을 위해서 기업들을 동원하고 기업을 범죄에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업들의 부당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중소기업 착취라든지 뭐 기술 탈취 이런 것들 암적 요소를 제거하면 기업들이 제대로 된 기업으로 오히려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지배 요소를 제거하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착한 재벌, 좋은 재벌이 되겠죠. 예. 그 21세기에 저 전 세계적으로 네. 지금 치열한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비판하기를 네. 자, 이재명 시장은 뭘 이렇게 없애자, 부수자 이런 건 잘하는데 성장을 어떻게 하자는 거에 대한 성장 얘기를 못 들어봤다. 그럼 21세기에 이 치열한 경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걸 좀 물어봐 달라.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국민에게 예를 들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낭비라 그러고 네. 재벌 대기업한테 R&D 개발 예산 등등의 이름으로 감세나 지원을 하는 건 투자라고 말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은행이나 또 IMF 등에서 권장하는 성장 방식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해야지 지금처럼 소수의 기업들이 성장의 몫을 다 차지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우리 사회도 실제로 그렇게 됐죠. 재벌 30대 기업들이 무려 770조의 돈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경제 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시 정상적인 시장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배가 강화되고 초과소득으로 쌓이고 있는 사내유보금들을 세금으로 징수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고 이런 쪽에 써야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게 순환은 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바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은행, 그다음 IMF, ILO 등이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다 공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장 정책이다. 제 질문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전체적인 국가 아마 대통령이나 정부가 해야 될 국가 프로젝트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답은 못 들었지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뉴딜 성장 정책이라고 이제 이름 붙인 것처럼 네. 공정한 기업 경쟁 질서를 만들어내고 즉 재벌 체제를 해체해내고 네. 재벌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하게 해주고 두 번째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의 몫을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장시간 노동을 줄이면 일자리 늘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부당한 과도한 소득 이익 중에서 증세해서 복지를 늘려야 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경제 성장 정책이다 그런 말이죠. 알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포용적 성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 외교 안보 문제도 다뤄야 되니까 외교 안보에 대한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시장께서는 사드 배치는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MD가 그 도입될 때까지 그 일시적으로는 좀 배치해야 된다는 말도 하신 걸로 알아서 네. 입장이 어떤 겁니까? 만약에 이미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설치되어 버린 상태라면 예.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당장 철거하기는 어려워질 테니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철거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였고 만약 설치되지 않은 단계였다면 단계로 만들어야죠. 그렇다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사드 배치 자체를 철회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강대국들 사이에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그야말로 존재를 정말 의심받아야 될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반도 국가의 입장을 이용해서 강대국을 이용해서 부당한 강대국의 요구를 막고 또 이쪽에 요구할 것을 다른 강대국을 이용해서 얻고 이렇게 하면 기회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라는 것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대한민국의 천병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동등해야 될 한미 관계가 종속 관계로 바뀌고 있고 일본과는 굴욕적 관계가 되고 있고 중국과는 협조 관계 아니라 적대 관계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얼마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느냐. 저는 구한말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매우 심각한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예측 불가능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해서 뭐 속된 얘기지만 이길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론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거래의 방식이 거칠죠. 그래서 이 거칠고 강단에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는 미군 주둔비를 더 내라, 2배 내라, 소위 따블을 부르면 저희는 반으로 깎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 올려줄까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일본, 미국, 중국, 소련 다 강력한 자국 중심주의 리더가 지금 미국 각 국가를 이끌고 있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이미 정해진 거니까 할 수 없이 따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하자고 대통령을 뽑는 거고 그 어려운 일을 되돌리기가 어려우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쉬운 일, 이미 정해진 일 그냥 하고 어려운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관료시켜서 관료 중에 뽑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국가 권력을 부여하면서 국가 지도자를 뽑는 이유는 이 혼란까지 감수하는 이유는 그 권력을 가지고 꼭 해야 되지만 하기 어려운 일을 해 나가라고 만드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을 뽑아야 실제로 강하게 국익을 지키고 공정한 나라, 소수의 그 강자들의 형포가 아니라 약자인 다수가 행복한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정치적으로 많은 성취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로 살았고 인권운동가로 열심히 살다가 제가 성남시장으로 약간의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이유는 제가 이 사회 성역, 강자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에 불과한 저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기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확히 시간을 맞추셨어요. 네, 아마 갑자기. 더 하시려고 하다가 거기서 끊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저도 쓰신 책 좀 읽어봤는데, 그 소년 노동자로서 뭐 네. 지금 보여주셨지만 팔도 비틀어지고 뭐 네. 청력, 뭐 여러 가지, 코까지, 네, 네. 코까지 여러 가지 장애를 받은 얘기 좀 가슴이 찡하기도 하던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 이제에 나오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이제 네.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을 향한 한판, 네. 대통령의 자격 한판 뉴스인데요. 첫 모습은 이제 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사이다인데, 자, 이 시장이 그동안 얼마나 사이다 발언들을 하셨는지 먼저 들어보고 나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법률상 권한은 행사하고 있지만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국민으로부터 강자와 싸우고 금기와 싸움으로써 네. 시원한 느낌을 줘서 지지도가 올라갔지만 앞으로는 공약, 실천 가능한 대안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올라가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시켜야 된다 뭐 이런 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속이 시원하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너무 좀 재판 중인 사안, 그러니까 사람을 안희정 지사가 뭐 얘기했듯이 네. 그 누구를 구속시키는 것은 사법부의 일인데 네. 그것을 미리 뭐 어떤 뭐 판관처럼 미리 구속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너무 포퓰리즘적인 접근 아니냐 이런 거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이 세고 돈이 많으면 다 용서되고 또 처벌받더라도 쉽게 빠져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게 하는 제일 큰 이유입니다. 강자들일수록 권력이 많을수록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좌절하는데 특히 이번이 처음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70년 동안 강자들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수백 명을 학살하고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실현되는 첫 번째. 진짜 네. 시장 지지율 18% 올라갔다가 지금 7%까지 떨어져 있는데 물론 네. 변하긴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거품 빠진 거다. 촛불 아니면 힘 못 쓴다. 저한테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 얘기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장 큰 것은 이 사회의 거대 악들, 힘센 자들과 싸운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과도 싸우고 국정원의 잘못이 있으면 국정원의 잘못도 지적하고 저는 뭐 검찰과도 싸우기도 하고 하죠. 이런 점들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역, 금기들과 싸우지 않으면 이 강자들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기대들이 탄핵 국면에서 많이 분출됐는데 네. 이제는 미래를 다시 검증하는 상황이 오니까 저의 비전, 정책,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경선 국면에서 다시 다른 후보들과 비교가 되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말 바꾸지 않고 정말로 말한 것들을 다 지켜왔던 공약 이행률 96%라고 하는 96% 기록을 만들어낸 저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남시장을 하면서 공약을 실천한 게 96%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까지는 해고당한 박근혜가 청와대에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자들의 횡포가 사라지고 다수의 약자들이 보호받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벌 대기업들은 770조가 넘는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쌓아서 국민 경제의 흐름을 막아놓고 경제 침체를 만들어 가면서도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노동자들 탄압을 통해서 그야말로 약탈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의 매력은 지금 들으신 대로 속 시원한 사이다 발언들입니다. 막 거침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이다 발언 뒤에는 또 약간의 우려도 있는데 뭔지 좀 볼까요? 네. 자, 뭐 이 시장께서는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답변도 다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네. 거품입니다. 자, 그 촛불 집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막 올라갔던 깜짝 네. 놀랄 만큼 올라갔던 그 지지도가 촛불 집회 이제 탄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법률 부분으로 돌아가면서 네.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대통령 탄핵 부분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주춤주춤하고 있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대통령의 자격 인터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지난 그 10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가장 극적인 정치 경험을 하고 계신 정치인이 아닐까. 뭐 역사상 노무현 대통령 다음으로 지금 경험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우리 이 시장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60초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머니 손을 잡고 공장으로 출근했던 소년 노동자 출신입니다. 저는
그 후로 이 산재 사고로 팔도 다치고 보시다시피 이게 팔이 비틀어졌습니다. 군대도 가지 못했고 그다음에 코, 귀 다 산재 환자 장애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런 어려운 삶을 여전히 지금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평생의 꿈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판검사를 벌이고 시민운동